안녕하세요. 조울증, 우울증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하지의 질문들에 도움을 드리는 조은의 마음약국입니다. 저는 26년차 조울러 조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우와 8년차 8년 맞나요? 결혼 생활하고 있는 조우의 아내입니다. 조우님 오늘 목소리가 왜 이렇게 다운되셨나요? 다운됐나요? 네, 되게 네. 버벅대시고 다운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사실 밤늦게 녹음을 하는 거라서 목소리가 좀 다운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다룰 주제는요, 약 복용인데요. 많은 조울러께서 약 복용을 잘 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몇몇 조울러께서는 특히 조울러가 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왜 약을 먹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약 먹기 싫은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약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제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면 사실은 쉽지 않은 결정을 내리신 거고 또 병원에 오기까지 사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주변에서 경험이 있거나 가족 중에 환우가 있으신다든지 정보가 있는 분들은 초기에 발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 질병인지 모르고 있다가 방치하다가 아니면 여러 큰 사고를 쳤다거나 하는 안타까운 상황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약을 먹을 때 왜 약을 꼭 먹어야 하는지 또 이 약을 먹은 이후에 어떠한 증상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사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알아야지만 사실 내 몸에 먹는 건데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비타민 하나를 먹어도 성분을 다 따지는데 약을 뭔지도 잘 알려주지 않은 상태에서 왜 먹어야 되고 먹고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면 네. 거부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러면 약물 치료에 있어서 궁금한 점들을 질문하고 또 답하는 Q&A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을 꼭 먹어야 하나요? 약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힘으로 이겨내고 싶어요. 네, 약을 먹기가 마음과 몸에 부담이 되고 약을 먹지 않고 노력으로 이겨내고 싶다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조울증이라는 병 자체는 뇌의 호르몬 분비의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병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병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발병한 이후의 증상으로 호르몬 분비가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과 조증이 반복되는 병입니다. 아직까지 현대의학으로는 우울증과 조증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양약으로 만들어진 약물을 먹는 것 외에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반드시 복용하시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상태에서 심리치료라든지 운동 그리고 다른 재활훈련들을 병행하신다면 발병 이전의 건강한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과 약은 좀 위험하지 않나요? 중독성도 있고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한다고 들어서 걱정이에요. 네, 보통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신과 약이라고 해서 중독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 발병한 지 얼마 안 되신 환우 중에서 의사와의 상의하에 1년 정도 약물을 복용하고 단약하시는 경우들도 꽤 있고요.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단기간 약물 복용만으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자의에 의해서 판단하시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과 주치의가 결정하실 부분인데요. 또 정신과 약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가지의 약과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약의 위험도 분류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분류되는 게 있는데요. 1단계 안전한 약은 임산부인 사람이 먹어도 타약에도 안전하다라고 분류되는 약이라고 하고요. 2단계, 3단계 이렇게 등급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조울증 약 중에 정신과 약은 1단계, 2단계 약들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모든 약이 다 위험하거나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약 먹으면 부작용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네, 정신과 약은 일반적으로 부작용을 따라오게 되는데요.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부작용이 이제 수면 장애라든지 졸음이 너무 많이 온다든지 식욕이 가다하게 느껴진다든지 이로 인한 체중 증가, 그 외에 손발의 떨림, 몸에 불편한 하지 불안증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요. 같은 약을 처방을 받더라도 모든 분들이 같은 부작용을 겪는 게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어떤 경우는 어떤 약을 쳤을 때 어떤 분들은 부작용을 받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주치의와 상의하시면서
통해서 조금 부작용이 덜한 약을 사용한다든지 부작용 예방 약을 처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정신의학과 약은 처음 먹었을 때는 부작용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같은 용량을 계속해서 먹었을 때 점점 효과는 극대화되고 부작용이 줄어든다는 이상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임상 실험으로 수차례 증명이 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제 약의 효과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시고 약을 계속 복용한다면 지금 느끼시는 불편한 증상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점차 없어지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정신과 약을 오래 먹으면 머리가 나빠진다는데 치매가 온다는 말도 있고요. 네,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과거에 정신의학과 약이 종류가 아주 극소수였을 때, 또 발병 초기에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런 오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정신질환은 요즘에 약물이 굉장히 새롭고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전혀 지장이 없이 생활하실 수 있는 분들이 약물 치료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재발을 겪으면서 뇌의 기능이 저하되고 인지 능력이 저하돼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초기 발병 시에 적절한 대처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저는 약이 좀 센 것 같아서 처방받은 약을 제가 반으로 쪼개서 먹어요. 저도 약이 좀 센 것 같아서 처방받은 약 중에는 몇 개는 빼고 먹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이제 주치의가 그 약을 처방할 때는 그 환자분의 나이, 성별, 그리고 체중, 연령 여러 가지 그리고 증상의 복합적인 환경을 다 고려해서 약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증상이라고 하더라도 발병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또 체중은 얼마나 되시는지, 연령이나 성별은 어떤지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임의로 약을 조절했을 경우에 원래 의도되었던 효과를 보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식을 하나 만들 때도 조미료를 조금 더 넣고 덜 넣고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정신의학과 약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효과를 내는 거기 때문에 임의대로 약을 넣었다 뺐다 하시는 건 굉장히 좋지 않고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증상의 발현이라든지 음성 증상 발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코팅이 되어서 나오는 약 제제들이 있는데 그런 약들은 반으로 쪼갤 경우에 위산을 통과하지 못해서 제대로 흡수 효과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약들은 반드시 하나를 그대로 복용을 하셔야 되고요. 약이 너무 많다고 느껴진다면 의사와 상의하셔서 줄여달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 약물 치료에 있어서 궁금한 점들 Q&A를 가졌는데요. 조 아내님 참 설명을 너무나 잘해주셔서 제가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제가 짧은 시간에 많은 걸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말을 너무 총알같이 빨리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비단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을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잖아요. 수많은 현장에서 환우분들을 만나고 또 이제 여러 책들을 접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객관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안타깝게도 제 주변에 또 환우가 아주 가깝게 3분이나 계세요. 네. 그래서 주변에서도 제가 직접 겪으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가장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 많은 조울러 분들께서 약 복용을 거부하는 이유들이 있어요. 그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리길 원합니다. 많은 이유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난 아프지 않아 이렇게 자기의 병을 부정하는 단계가 있는데 양극성 환자들은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그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특히 질병의 초기 단계에 치료를 더욱 까다롭게 만들고 합니다. 그래서 조증을 나타내는 환자의 뇌에서는 사고, 인식, 기분의 왜곡이 나타나는데 모든 게 그저 괜찮다고 생각하며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기분을 만끽하려고 합니다. 모든 정신질환 환자들은 몇 가지 감정적 단계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부정의 단계라는 점입니다. 거부와 부정의 단계를 지나가는 환자는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이 병과 씨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약을 먹게 됩니다. 양극성 환자들은 자신의 질환이 실제하는 것이며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몇 번의 주요 기분 사파와 몇 번의 입원까지 겪은 후에야 깨닫는 경우가 많은데요. 치료의 모든 조력자, 심리치료사, 의사들은 환자가 진단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치료 과정의 첫 단추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수용의 과정이 없으면 어떤 치료의 과정도 성공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대부분 환자는
양극성이라는 진단 결과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책을 읽어주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약을 거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약을 먹어도 달라지는 게 없어 이렇게 느끼기 때문인데요. 보통 이제 가장 널리 조울증 치료 약물로 쓰여지는 리튬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은 복용하고 약효가 시작되기까지 최소 7일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약을 아침에 먹었다면 일주일 뒤에야 그 약효가 나타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환자에게 적정한 용량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기까지 최소한 3주에서 6주가 걸린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약을 먹었을 경우에도 바로바로 효과가 나타나진 않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정신의학과 약물이 감기약을 먹었을 때처럼 아침에 먹었다고 저녁에 좋아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약을 먹고 최소한 3주, 길게는 6주 이후에 약효가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분이 느끼실 때는 나는 벌써 뭐 일주일째 약을 먹었는데 2주일째 약을 먹고 있는데 기분만 나쁘고 달라지는 게 없다. 멍해지는 것 같고 아까 말했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 같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약을 먹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또 이제 약을 복용했던 많은 선배 환우들은 얘기를 하기를 약효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떤 변화가 기대하는지 의사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약을 복용하고 초반에는 약을 먹기 이전처럼 똑같이 기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예상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요. 또 기분이 좀 더 빨리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먹고 있는 약에서 어떤 걸 추가한다든지 뭐 항불안제를 처방받는다든지 다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사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의사가 처음에 설정했던 예를 들어서 이 약을 한 달 정도 드셔보십시오. 그 이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복용 기간이 지났는데도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면 정직하게 그 사실을 의사에게 이야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약 복용을 거부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젠 다 나았어. 환우분 스스로가 자기가 나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약 복용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유지와 예방입니다. 첫 번째 원리 유지는 약을 계속해서 먹음으로써 그 증상들을 또 잡아주고 평범한 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그런 게 있고 예방이라는 차원이 있는데요. 약을 먹고 또 컨디션도 굉장히 좋아지면 약을 이제 그만 먹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조울러들한테는 충분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약을 먹으면서 굉장히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약을 계속해서 먹는 이유는 재발 단계에 이르지 않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약을 계속해서 먹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그 예방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더 해드리면 기분 사파가 찾아올 때 종종 경험하는 어려움, 예를 들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진다든가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분 사파의 강렬함과 빈도를 완화시켜 줍니다. 또 양극성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기분 사파가 반복될수록 환자의 뇌는 자꾸만 외상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예방에 효과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예전처럼 자주 입원하거나 외래 진료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다음으로 약을 거부하는 환우분들의 이제 한 번 이상 약을 드셨던 분들이 약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부작용을 견딜 수 없어입니다. 보통 알고 계시는 감기약이라든지 두통약이라든지 이런 약에 카피 문구를 보시면 아주 좋은 점만 효과만 크게 적혀 있고 깨알 같은 글씨로 부작용이 한쪽 구석에 종이 안에 이렇게 접혀져서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조울증이 처방이 되는 항정신 약물도 물론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리튬이라는 기분 안정제도 체중증과 신장의 손상, 갑상선 기능의 이상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외에 또 다른 프로작 계열, 팍실 계열, 졸로프트 계열 약물들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작용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하다 보면 그 약이 주는 진정한 효능에 대해서 누릴 수가 없게 되는데요.
뭐 사실 약을 먹지 않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겠지만 이미 발병을 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효능이 부작용보다 더 뛰어나다면 효능을 보기 위해서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아니면 최소한으로 부작용을 잡으면서 약을 먹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문의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 중에 자녀분이 환우이신데 약을 먹으면 이제 무기력하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그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고민을 하시면서 단약을 얘기하시길래 약을 먹었을 때 처음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지만 계속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조증 같은 양성 증상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을 때 뇌와 인간의 육체가 과부하가 걸린 부분을 보상받기 위해서 약간은 다운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게 이제 중간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물론 이제 본인의 노력으로 식이도 조절을 하시고 햇볕을 쐬면서 걷는다든지 운동을 하신다면 다시 예전처럼 다시 명석해지고 또 집중력이 높아지고 이런 회복되는 과정이 돌아온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굉장히 놀라시면서 본인은 약을 먹으면 평생 이렇게 멍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고 제 주변의 분들도 특히 초기 발병에 약을 꾸준히 잘 드신 분들이 예후가 좋으시고 6개월 뒤 1년 뒤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 약을 먹었을 때 그 불편한 증상들이 지속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감히 뭐 한우가 아니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지만 한 주, 두 주, 세 주 이렇게 좀 인내하시면서 기다린다면 그 이후에 부작용이 없어지는 약의 진정한 효과를 더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조은님 오늘 방송을 조은님이 준비하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콘티가 되게 딱딱하네요. 제가 읽으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네, 다음부터는 대화도 좀 중간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너무나 이렇게 좋은 내용이어서 저는 공감이 돼서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이걸 선정을 하신 거죠? 그렇죠. 저희에게 상담 오시는 분들 많은 부분의 경우가 환우께서 약을 거부한다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었어요. 네, 사실은 이 방송은 당사자가 들으셔야지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실 텐데 가족분들이 우선 가족분들이 들으시고 좀 동의가 되시면 저희의 방송을 환우께 공유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의료진이 아니기 때문에 용어라든지 설명이 좀 많이 미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에 대해서 더 궁금하시고 왜 약을 먹어야 되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뭐 유튜브에 있는 뭐 제약회사의 음모 이런 이상한 영상 보지 마시고 뇌부자들이라는 정신의학과 의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저는 구독은 안 했는데 가끔 보거든요. 근데 전문가시기 때문에 훨씬 명확하고 또 확실하게 정보를 전달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이제 전문가들의 채널도 좀 보시고, 그러니까 약 안 먹고 낫는 것만 보지 마시고 약을 왜 먹어야 되는지의 정보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약 복용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을 주제로 잡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제가 느꼈던, 제가 경험했던 그런 이유들이어서 환우분들도 많이 공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약을 꾸준히 먹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요, 계속 꼭 먹어야 된다고 아무도 말을 안 해줬었어요. 네. 병원에서도 얘기를 안 해줬고 의사도 간호사도 또 주변 뭐 가족들도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는 조울증이 약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몰랐거든요. 네, 그랬죠. 신혼 초에. 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고 매일매일 먹어야 되고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안 좋다. 그게 그냥 하는 말인 아니 들은 적도 없었고 근데 그게 뭐 건강식품 먹듯이 뭐 한약을 예를 들어서 받았는데 하루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 약이 혈중의 적정 유효 농도라는 게 있어요. 약을 먹으면 혈액 내에 그 약이 어느 정도 퍼센트가 돼서 적절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피 검사를 하면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 혈액 내 유효 농도가 계속 일정한 수치를 유지해야지만 감정이 조절이 되면서 뇌에서 마치 호르몬을 분비하듯이 기분 조절이 완화되면서 이제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약을 매일매일 먹는 건데 조은님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뭐 최근 한 3년 이렇게
재발 없이 지내고 계시잖아요. 감사하게도. 네. 약을 하루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네. 뭐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뭐 환우 안 갔다 좀 살찐 거 빼고는 음성도 되게 안정적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매일 약을 2알 정도 그쵸? 지금 그렇죠. 네, 예, 자기 전에 계속 같은 약 용량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지금 안정적이니까 약을 안 먹고 싶고 이런 생각은 전혀 없고 지금의 상태로만 컨디션으로만 건강하게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다면 약을 굳이 안 먹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방송이 길어져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짧게 그냥 들려드리고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환우분들이 평범한 건 지겨워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 양극성장애 조증을 경험하면 이전 삶이 참 너무나 평범하고 그렇게 느낄 수 있어서 약 복용을 이제 거부하시는 경우가 있고 내 모습 그대로가 좋아라고 생각을 하면서 약을 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약 없이도 기분을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경우에서는 가끔 나도 술을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환우분들 중에서 이것을 알면 좋을 것이 자낙스 또는 바리움 등의 항불안 약제를 술과 함께 드시면 중추신경계의 억제의 작용이 융합되면서 의식 소실 또는 사망에까지 이르시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술에 대해서는 의사 선생님께 여쭤보고 자기가 먹고 있는 약과 그런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시고 술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술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죠. 오늘 이렇게 그 환우분들이 약을 드시기 싫어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나눴는데 혹시 환우가 아닌 입장에서 생각이 드는 점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저는 조울증 전문가가 아니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인 견해인데요. 조울증을 발병하기까지 모든 분들이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발병 이후에 치유의 방법도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았으니까 너도 이렇게 나아라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꼭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약 같은 부분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약보다 앞으로 훨씬 더 좋은 약들 많이 개발이 되고 정말 완치되는 약도 언젠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약의 도움을 조금만 받으면 건강하게 다시 직장 생활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사실 수 있는 분들이 그냥 정신과 약을 먹는다는 그런 거부감 때문에 약을 먹지 않음으로 인해서 재발을 하고 또 입원을 하고 이런 여러 과정을 반복하면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게 뇌가 손상이 되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읽어주셨지만 재발을 여러 번 겪을수록 뇌세포가 죽고 뇌신경 조직이 손상을 입고 그러면 회복이 더 어려워진다.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거는 발병하기 이전에 뇌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히 돌아갈 수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거의 가깝게 완전에 가깝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적어진다. 그래서 처음 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힘드시겠지만 그 병을 진단을 내린 의사의 말에 대해서 신뢰를 하시고 만약에 그 의사가 조금 안 맞는다면 다른 병원을 찾아보시더라도 전문의와 긴밀하게 상담을 하시면서 약을 잘 복용하셔서 이전과 같이 다시 또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신과 약의 거부감 때문에 일반인들이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할 때 그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사회적인 약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치료를 잘 안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 환우분들께서도 사회적인 약의 거부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빨리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들과 다르게 정신과 약을 계속해서 드시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룬 내용을 들으시고 또 공감이 되신다면 혹시 약을 안 드시고 계시다면 약을 드시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주변에 약 먹는 분들 사실 되게 많이 봤거든요. 한 집에 한 명은 계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니고 누구나 언젠간 아플 수 있고 그리고 또
나는 절대로 안 아플 것 같았지만 또 인생에 큰 슬픔이나 어려움을 겪으면서 또 아픈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상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약 먹으면 기록이 남아서 취직할 때 뭐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나의 개인정보를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설이 너무 길었는데요. 오랜만에 저희 부부가 방송을 했는데 다음번에는 좀 더 재밌는 내용으로 네. 제가 콘티를 짜서 네,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는 다음에 또 뵙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